자, 시작할게요.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나서 강의 찍으니까 인사도 하고요. 원래 이제 객관식 회계학이 객관식 반이 다 11월 달 개강인데 지난주에 2차 발표가 나서 불합격하신 분들 다시 또 1차 시험 보셔야 돼 갖고 객관식 회계학이 매번 11월 중순에 올라가서 항의가 좀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는 좀 일찍 객관식 회계학만 올리려는 목적으로 제가 개강을 9월 달에 했어요. 예, 같이 열심히 해 보아요. 아셨죠? 예. 일단 수업은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예습은 해오실 필요가 없고요. 객관식 교재를 개론서나 읽어가지고 오세요. 개론서나 문제 풀 때마다 푸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푸는 시간을 드릴 거고 푸는 시간 드리면 그때 푸시면 돼요. 수업은 1시간 반 하고 한 번 쉬고 1시간 반 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시간표가 저희 학원이 9월 12일 날 인가받는 바람에 9월 초에 개강을 못해서 뭔가 시간표가 많이 꼬였어요. 지금 거기다가 10월 초에 저희 추석이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시간표가 나눠진 거 있을 텐데 그거를 잘 보시고 잘 오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객관식 회계학은 중급 회계하고 좀 틀리게 결석하셔도 따라오기 충분하실 것 같긴 한데 수업 그래도 빠짐없이 다 잘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 2시부터 시작하고 보면 막 평일 때 끼워져 있고 막 이렇죠. 그거 잘 하시고 제가 보통 객관식 회계학 수업을 몇 번을 하냐면 3시간씩 22번에서 25번 사이 정도 하고 끝나요. 근데 지금 이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언제 종강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11월 달에 종강하도록 할게요. 11월 달에 아셨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10월 달에 한 번에 휴강이 있을 거예요. 10월 달에.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한번 출장이 끼는데 토요일 날 출장이 끼 갖고 이게 도대체 어느 토요일이 낄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회계법인을 해서 출장을 취소할 수가 없어 갖고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예, 한 번만 봐 주시고요.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습을 안 해왔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개론서라도 읽어가지고 오시고 복습이나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회계학 시험에 몇 문제가 나고 이따 있고 얘기 안 해도 되죠? 몇 문제가 납니까? 40문제. 재무회계는요? 30문제. 원가관리회계 10문제. 재무회계 말문제 몇 개 나요? 9개. 보통 10개라고 표현하죠. 10개. 계산문제는 20문제죠. 그죠? 그러면은 내세법하고 회계학하고 주어진 시간이 80분인데 OMR 카드 작성하는데 5분 걸리죠. 5분이 안 걸린다고 확신할 거 없어요. 5분 걸려요. 시험장에서는 2 곱하기 3도 계산기를 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제가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75분 동안 내세법하고 회계학 풀어야 되는데 내세법 몇 분에 끊으라고 그랬어요? 25분에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바로 답을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시겠죠. 저도 내세법을 강의를 하지만 내세법 25분 시간을 두고 풀었을 때 내세법의 4문제에서 5문제 계산 문제 나오죠. 매출세액 구하라, 매입세액 구하라, 혹은 납부세액 계산하라. 내세법의 계산 문제 5문제를 다 풀면 아마 25분 안에 못 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를 하시고 어차피 내년 1월 달부터 각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보시면서 시간 관리를 해보실 텐데 25분 안에 내세법을 끊게끔 실력을 빨리 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5분 안에 못 끊을 것 같다면 내세법 계산 문제는 포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내세법 70점 이상만 맞으면 1차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예, 그렇게 시간 관리하시고 55분에서 5분은 OMR 카드 50분 동안 회계학을 풀 거고요. 제가 내년 3월 달 초에 학원에 다 불러서 OX 특강이라는 걸 할 거예요. 9시간 동안. 그게 뭐냐면 만약에 말문제 10문제를 10문제 내서 맞춰봐 하면 저는 한 문제도 못 맞출 것 같긴 한데 500문제를 내서 10문제를 맞춰봐 하면 제가 맞출 자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한 4,500문제 가지고서 말문제 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후적으로 체크를 해봐요. 과연 제가 한 수업이 시험에 정합성이 있느냐. 매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고치니까 아마도 OX 특강 때 같이 공부하면 말문제 10문제 중에 제가 화가 나건데 7문제는 맞아요. 사람이면. 그러니까 말문제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객관식 회계학 책에 있는 말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저는 해당 챕터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안 풀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안 푸는데 이 해당 챕터에서 버려야 할 문제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아예 어렵고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렸어요.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문제를 구성했고요. 제가 이 객관식 회계학 교재는 올해 이제 2018년도 시험 때 기준서가 두 파트가 바뀌어요. 하나가 수익 파트가 바뀌고요. 하나가 금융상품, 즉 뭐 주식이나 회사채 사고 파는 거 발행하는 게 거기가 바뀌었는데 바뀌었다 해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 부분만 교정됐고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한 교재예요. 이 교재를 놓고 제가 2017년도 관세화 시험에 나온 문제들하고 일일이 다 대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많은 걸 풀려고 하지 말고 그 객관식 교재나 열심히 푸시고요. 그러면 제가 화고나건데 그거 다 풀 수 있으면 100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려는 욕심을 버리시고 어차피 내년 1월달 되면은 각 학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들 다 수집해서 풀어보실 거라고요. 그러면 각 강사들이 낸 문제를 다 보겠죠? 90% 이상 문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문제, 응용된 문제에 욕심을 버리시고 기본 문제에 충실하시고 거기 있는 교재에 하나하나 나와 있는 문제가 뭐를 의미하는지 다 파악하시면 제가 보기에 60점 이상 맞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당면 목표는 60점이 아니죠. 몇 점이에요? 우리 양심상 얘기해봐요. 40점이잖아요. 그죠? 명가락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장 들어가셔갖고요. 재무회계부터 풀 거냐, 원가회계부터 풀 거냐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재무가 자신 있는 사람은 재무부터 하는 거고요. 원가가 자신 있는 사람은 원가부터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객관식 시험 문제 말 문제부터 풀 것 같아요. 말 문제. 계산 문제보다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말 문제 먼저 푸시고 재무부터 풀건 원가부터 풀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말 문제 10문제 중에 한 7문제 맞고요. 원가 관리 회계에서 5문제 맞으면 12문제가 확보돼요. 그럼 재무회계 계산 문제 20문제 중에 발로 찍어도 4문제 맞겠다. 예. 그렇게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고 60점이 넘어야 1차 합격하실 텐데 회계학이 아무리 못 봐도 40점이라고 쳤을 때 모자란 20점은 어디서 구걸해 오면 돼요? 내세법에서 10점 구걸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에서 10점 구걸하면 돼요. 관세법 시험 점수 되게 잘 나와요. 하다 보면 지금 공부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세법 처음 공부할 때 어렵겠지만 지나면 되게 쉬운 게 내세법이에요. 그리고 무역영어에서 60점 맞으면 최선의 합격 점수는 보장될 거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기본 점수. 무역영어 60, 관세 70, 내세 70, 그 다음에 회계학은요 40. 이렇게 놓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아셨습니까? 다음에 우리 지금 객관식 수업이 지금 9월 달에 개강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관세사는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1차, 2차 공부하는 거 지난 8년 동안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9월부터 공부하신다면 9월부터 1차 공부만 내년 3월까지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네? 회계학은 미리 해야 돼요. 회계학은 미리 해야 되지만 남는 시간 잘 컨트롤해서 2차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합격해. 수석해라. 자, 재고자산부터 할게요. 제3장 펴봐봐요. 즐겁게 공부하고 갑시다. 3장 재고자산 펴보세요. 재고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파트냐? 이게 집합 같은 파트죠. 누구나 다 잘 아는. 근데 집합을 틀리면 맞을 게 없죠. 그게 재고예요. 내년 시험장 가면 이거 재고자산 3문제 나와요. 보통 말 문제가 1문제 나오고요. 계산 문제 2개 나오거든요. 그 3문제를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재고는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할 건데 거기 30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자, 거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이 회계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장단점을 볼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쓰지 말고 봐봐요. 이게 재고자산 T계정이에요. 이제 이걸 보시면 이거 이제 기초고 증가, 감소, 기말이잖아요. 맞죠? 이게 증가한 건 보통 뭐라고 불러요? 매입이라고 부르고요. 감소한 건 기능형 손익계산서 생각하면 매출원가고 얘는 기말재고죠. 만약에요 왼쪽 금액이 10,000원이고 90,000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10월 말에 끝내야 한다라는 그 시간 강박관념 때문에 수업 짧게 하고 해야 될 얘기 안 하고 이 수업 건조해지고 이렇게 하고 10월 말에 끝내는 거 저 그렇게 아예 생각 안 하고 왔어요. 우리 종강은 언제예요? 11월. 11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말 맞아. 맞아. 천천히 공부할 거지. 저 빨리 안 할 거예요. 저 그래도 되죠? 왜? 우리 일찍 시작했잖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어요? 예, 우리 같이 즐겁게 공부해 보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왼쪽이 얼마예요? 1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 합계도 얼마가 돼야 돼? 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재고자산의 회계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팔린 것만 확인하는 게 뭡니까? 계속 기록법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결국 관건은 뭐냐면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재무상태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내야 돼요. 근데 매출원가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팔린 거잖아요. 그럼 창고 담당자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얼마가 팔렸는지 몇 개가 팔렸는지 창고 담당자가 앉아가고 계속 세요. 걔가 셌더니 4만 원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세는 게 뭐예요? 계속 기록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록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창고에 얼마 있을까? 6만 원 있겠죠. 계속 기록법은 창고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기록법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기말 재고 실사 해요, 안 해요? 재고 실사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기말에 실사법이라는 거 있죠. 재고조사법이라고도 불리는 건 뭐냐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몇 개가 팔렸는지 세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얘는 몇 개가 팔렸는지 포기하는 거야. 대신 연말에 날을 잡고 창고를 뒤져. 그랬더니 얼마가 있어? 창고에 6만 원 있는 거예요. 창고조사하는 거죠, 얘는. 재고실사. 그럼 재고실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팔린 건 얼마다? 4만 원이라는 걸 역산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판 거는 확인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동의하시죠? 이게 두 가지 회계 시스템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시험에 난다면 뭐가 나냐? 계산 문제는 안 나죠. 얘의 장점하고 뭐가 나요? 단점하고요. 그 다음에 분계상의 특징이 나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인데 실사법부터 볼게요. 얘 장점 뭘까요? 실무 적용 가능성이 매우 뛰어나죠. 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몇 개가 팔렸는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수업할 때 이마트 얘기했잖아요. 이마트에 1년간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의 수가 몇 조 단위예요. 몇 조 단위. 그럼 그 몇 조 단위 나가는 걸 언제 세고 앉아 있어요? 못 세는 거지. 그러니까 기중에 팔리는 거는 세지 말고 남아있는 것만 확인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매우 뛰어난 방법일 거예요. 근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경영관리 목적으로 매우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며칠이에요? 9월. 오늘 9월 16일이에요? 벌써 9월 16일? 9월 16일 날 우리 경영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말 재고가 얼마니? 물어봐요, 나한테. 경영자가 9월 16일 날. 그러면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 알까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수업 목적으로 이 재고 실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12월 31일 날 하는 걸로 전제돼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9월 16일 날 기말 재고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참고조사 안 했으니까. 그러면 매출원가 알 수 있을까요? 실사법은 10만 원에서 그날까지 매입한 거에서 기말 재고를 빼야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기말 재고를 모르면 매출원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사법은 매출원가도 모르고 기말 재고도 모르니까 경영관리 목적으로 굉장히 형편없는 방법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계속기록법을 쓴다고 쳐요. 오늘이 9월 16일이에요. 1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팔린 거 확인했겠죠. 얼마 팔렸어요? 4만 원. 그럼 참고조사 안 해도 얼마였어요? 기말에. 6만 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경영관리 목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그런 방법이죠. 단점은 뭐예요? 네가 해봐라 이거죠. 겁나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쓸 거 없어요. 교재에 정리해놨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외에 얘가 시험에 난다면 뭐가 나느냐? 일단 특징 중에요. 아셔야 될 게 12월 31일 날 하는 회계 처리를 뭐라고 배우셨어요? 결산분계죠. 결산분계죠. 얘는 결산분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얘는 결산분계가 있겠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볼게요. 재고조사법, 실사법은 기말 재고를 언제 알아요? 연말에 알죠. 그 얘기는 매출원가도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연말에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연말에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분계를 뭐라고 불러요? 결산분계라고 부르는 거죠. 다음에 계속기록법은 매 시간마다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말에 특별한 회계 처리는 필요하지 않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모든 회사에 반드시 존재하는 게 뭐예요? 감모죠. 자, 감모가 존재한다고 쳐요. 감모 2만 원. 계속기록법 써볼게요. 팔린 거 확인하는 거죠. 그럼 기말 재고 얼마라고 생각할까? 10에서 4를 빼니까 얼마? 6만 원이죠. 근데 기말 재고는 얼마밖에 없어? 4만 원. 2만 원은 얼로 사라진 거예요. 감모죠, 그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얘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기말 재고가 실제보다 어떻게 돼요? 과대인식되는 거예요. 다음 실사법 볼게요. 기말 재고 4만 원이죠. 매출원가 얼마라고 생각할까? 6만 원. 근데 매출원가는 얼마밖에 없어요. 4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과대인식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계속기록법이나 실사법만 쓴다면 감모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감모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린 것도 확인하고 남은 것도 확인해야 되죠. 팔린 거 확인하면 4만 원, 남은 거 4만 원, 사라진 거 얼마? 2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모를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병행법이죠. 자,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된다면 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30페이지 상단에 표 있죠. 읽어봐봐요, 속으로. 천천히 합시다, 우리. 제가 중간에 소주 한번 살게요.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저녁 때 수업 없는 날. 여기 되게 좋아, 위에. 술 먹기. 짱이야, 짱. 예. 술 먹고 담배 피기도 진짜 좋아요. 하늘공원 나가서. 시험 떨어지면 자살하기도 좋아. 예. 높아서. 예. 빨리 읽어봐요. 읽어봤죠? 자, 밑에 있는 기본 문제 1번 한번 답 한번 찾아봐봐요. 자, 옳지 않은 건 뭡니까? 5번이죠. 재고조사법 사용하면 감모 파악할 수가 있다? 없어요. 감모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병행법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요. 3번을 보면 재고조사법에서는 상품 관련 계정의 결산정리 분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야, 상품 관련 계정이라는 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은 분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과연 결산 분계가 필요한 것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재고조사법은 결산 분계가 필요하죠? 계속기록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조심합시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에 자, 이제 이 칠판 좀 봐주세요. 재고자산 이제 T1장을 볼 건데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어차피 이쪽 계산 문제는 요 재고의 T1장을 쓸 거예요. 공부가 조금 이제 됐으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의 T1장이 원래는 달라요. 원래는 다른데 우리는 분계로 접근한 게 아니고 T1장으로 접근해서 제가 재고자산 T1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기초 들어가겠고 여기 이제 증가죠. 자, 재고자산의 증가라는 건 매입이죠. 재고자산의 매입에 뭐 들어가나 볼게요. 일단 뭐 들어갑니까? 총 매입. 그죠? 근데 샀다가 반품할 수 있죠. 그게 뭐가 있어요? 할인. 또요. 애누리. 또요. 환입. 죄송합니다. 환출. 또요. 리베이트죠. 자, 여기서 이제 내세법 슬슬 공부하고 계시죠? 공부한 적 있죠? 예? 공부한 적 있죠? 공부한 적 있잖아. 아이, 거기 판매장려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난 열심히 했는데. 판매장려금. 이경신 세무사님이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 판매장려금이 리베이트예요? 예? 과세거래에 해당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리베이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니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판매처가 있고 판매자. 자, 이제 구매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재고자산 T1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판매자예요, 구매자예요? 판매자죠. 뭐가 판매자이시앙 구매자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재고자산 T1장이니까 구매자지. 나 미치겠네. 그러면 얘가 얘한테 재화를 팔어, 재고를. 그럼 얘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10억을 줘.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현재 총 매입액이 얼마예요? 10억. 맞지? 근데 판매자가 이번에 추석인데 고마워 땡큐 2억 하고 돈을 줬어. 요 2억을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야? 리베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회계 처리상 분계가 현금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구매자는? 2억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면 원래 일반적으로 수익이잖아. 돈을 벌면. 근데 이 2억은 회계 기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재고를 차감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2억, 이 리베이트는 반드시 기억하실 게 얘는 수익으로 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재고의 차감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자, 다음 여러분들 여기 칠판에 보시면 요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거를 순매입. 그렇죠. 그래서 순매입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순매입. 자,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 더해줘야 돼요? 매입할 때 부대 원가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매입할 때 부대 원가는 정상적인 것만 들어가게 돼 있죠. 비정상적인 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 부대 원가는 사올 때 부대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 때 부대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올 때 부대 원가예요. 사가지고 올 때 들어간 거는 재고인 거고 팔 때 들어간 건 뭐예요? 무조건 비용이죠. 매입은 재고, 매출과 관련된 건 비용.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요게 T1장입니다. 재고자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 문제 때 조심하실 게 요 부대 원가를 조심하실 게 있어요. 교재 잠깐만 가볼게요. 거기 상단에 보시면 쌍가로 1번 외부 구입 바로 밑에 반가로 2번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 1, 2, 3, 4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있죠? 기준서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가라고 개론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한 번만 읽어봐봐요. 동글배기 1번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제조원가 제조기업을 얘기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조심하실 건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요게 비정상이냐 요게 정상이냐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판단할 일은 절대 없어. 그냥 비정상이라고 나오면 재고가 아니고 비용인 거예요. 다음에 니은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서 끊으라고 그랬죠. 끊어봐봐요. 여러분들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현재 제조 중인 거예요? 제조가 끝난 거예요? 제조 중인 거죠. 제조할 때 들어간 건 재고자산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외의 보관원가죠. 그거 외의 보관원가는 제조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제조가 끝나기 전 외의 것이니까 이미 생산이 종료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니까 외. 이해했죠? 생산이 끝났으니까 뭐예요? 보관원가는 참고료는 비용이겠지. 이해하신 겁니까? 자, 다음 디귿 관리간접원가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관리간접원가 이게 이제 회사에 뭐 회계팀, 총무팀, 인사팀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돈들이에요. 이건 다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리을 볼게요. 판매원가. 판매할 때 들어간 건 다 뭐예요? 비용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재고가 아니라 뭐다?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다시 칠판 볼게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 T1장에서 왼쪽은 다 정리가 된 거죠. 시험장에 갔을 때 계속기록법, 실사법 이런 말 언급이 없다면 무조건 병행법 하는 걸로 해석해야 돼요. 무조건 뭘로? 병행법. 그러면 오른쪽은 뭘로 구성이 될까요? 매출, 원가, 기타, 그 다음에 기말인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요 기타가 뭡니까? 감소했는데 얘는 돈 받고 재고자산 준 거고 얘는요. 다른 이유로 재고를 상대편한테 준 거죠. 다른 이유로 재고를 상대편한테 준 게 뭐가 있어? 잃어버린 거 감모가 있을 수 있고 또 접대 목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광고 목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하이트를 다니는데 하이트 요번에 워크샵 갔어. 그럼 워크샵 가서 뭐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맥주를 먹기면 그냥 맥주를 먹어야죠. 소주 먹을 수도 있지만 하이트 먹어야지. 거기 가서 칭따오 먹으면 잘리지. 그러니까 자사 직원이 자사 물건을 소비한 거 이런 건 복리후생이에요. 중요한 거는 얘는 재고가 사라졌는데 즉 재고가 없어졌는데 혹은 누구에게 줬는데 돈 받고 준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재고자산의 T1장 구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인 거고요. 됐습니까? 자, 한 문제 풀어보고 가볼게요. 어디를 피시냐면 자, 봅시다. 48페이지 가보세요. 01번 있어요. 풀어봐봐요. 48페이지 01번. 앞으로 계산기 갖고 다니시고요. 48페이지에 01번.
매출원가 계산하라고 하면 시험장에서 무조건 T1장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해봐요. 돼요? 일단 여기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 광고 선전비하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재고자산 요 두 개가 헷갈릴 거예요. 자, 천천히 볼게요. 일단 기초 재고자산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넣었어요?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얼마예요? 40만 원인 거죠. 다음 바로 밑에 보니까 단기 재고자산 매입액이 얼마예요? 400. 이렇게 넣었어요?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매입운임 있죠. 매입운임 21만 원은 매입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집어넣어줘야 되죠. 다음 바로 밑에 보면 매입 리베이트 얼마입니까? 4만 원은 빼줘야 되겠죠. 좀 전에 했잖아요.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광고 선전비 현금으로 지급함 15만 원하고 맨 밑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재고자산 19만 원. 요 두 개가 헷갈리는 거야 지금. 자 분계를 한번 끊어볼게. 이제 우리가 객관식 회계학이니까 실력이 쌓였잖아. 오늘 제일 신난 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예? 제가 현금으로 복리후생비를 써볼게.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나가? 현금. 그죠? 그 다음 왼쪽에 뭐야? 복리후생비. 그냥 이거는 회사 돈으로 밥 먹은 거예요. 회식한 거예요. 노래방 간 거야. 다음 맨 밑에 광고 선전 목적으로 뭐를 줬대? 재고를 줬으니까 재고가 없어졌죠. 그럼 왼쪽에 뭐예요? 광고 선전비. 뭐 이제 이런 분계가 될 거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T1장, 재고자산 T1장에 가려면 회계원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분계 자체의 계정 과목에 뭐가 등장해야 돼? 재고자산인 계정 과목이 등장해야 시작 넣던 말던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재고자산 T1장에 반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얘는 재고가 감소했죠. 뭘로? 광고 선전비로. 그럼 재고가 감소했으면 여기다 넣어줘야 돼. 기타에. 그럼 여기 지금 복리후생 목적으로 감소한 게 얼마예요? 19만 원은 집어넣는 거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할 때 광고 선전비, 복리후생비, 접대비로 사라진 거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광고 선전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무조건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고 재고자산 계정 과목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밑에 판매운임 있죠. 판매운임. 판매운임이 얼마예요? 3만 원이죠. 판매운임 제가 분계 한 번만 끊어볼게요. 판매비, 현금. 이게 판매운임 분계예요. 이 분계가 재고자산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팔 때 들어간 건 비용이니까 재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그 소리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자 이거 21만 원은 매입할 때 운임이죠. 이거 분계 어떻게 끊을까요? 재고 21, 현금 21인 거예요. 분계 자체가.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증가 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 접대비가 무조건 이 감소의 기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 거죠. 재고가 감소하는 사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버리면 1번 문제 해결하셨을 거예요. 자, 1번 다시 정리해봐요. 이해했어요? 저 뒤에 분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됐죠? 고마워요. 자, 다음 다시 31페이지 가보세요. 자, 31페이지에 보시면 외부구인 밑에 자가제조 보여요? 자, 이제 원가관리회계 공부들 시작했으니까 자가제조라는 건 제조기업이죠. 제조기업의 원가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죠. 근데 제조간접비는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고정제조간접비의 배부 방법이 재무회계 룰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보면 주의 써놓고 고정제조간접원가 혹은 고정제조간접비는 정상조업도로 배부해요? 실제조업도로 배부해요?
정상조업도로 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상조업도와 실제조업도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건 원가관리회계 시간에 따로 배우시는 거고요. 됐죠? 원래 제품은 실제 생산량, 즉 실제 조업도로 배부하는 거예요. 정상 생산량 혹은 정상 조업도로 배부하는 거예요. 원래 실제 생산량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만 예외인 거예요. 고정제조 간접원가만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2017년도에 났어요 이미. 자 해서 정상 조업도로 제품에 배부하고 실제와 정상이 유사한 경우에만 실제로 배부할 수 있다. 그 규정 반드시 기억하고 갈게요.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표준원가하고 소매제고법이라고 써있고 용역제공기업이라고 기타 사항이 있는 거 있죠. 이거 뭐 개론 시간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얘기는 없고요. 그냥 한번 읽어봐요. 자 이제 해도 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걸로 넘어가 볼게요. 32페이지 펴봐봐요. 자 이제 제가 다시 재고자산을 써볼게요. 이렇게 재고 기초가 있고 매입한 게 있을 거예요. 뭐 똑같은 숫자를 넣는다면 10,000원이고 90,000원이고 왼쪽 합계 금액이 이제 100,000원이 나올 것이고 자 100,000원. 이 상태에서요. 이 재고자산은 매출원가 기말 기타 비용이 없다고 쳐볼게요. 자 이랬을 때요. 만약에 실사법을 쓴다면 이 기말이 실제보다 커지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100,000원은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가 서로 나눠먹는 구조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기말재고가 실제보다 과대 인식되거나 과소 인식되는 즉 오류가 생긴다면 매출원가가 어떻게 돼요? 오류죠. 매출원가가 오르면 이익은 오류죠. 이익은 나중에 뭘로 대체가 됩니까?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대체가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본도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의 효과를 분석하는 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일단 맨 상단에 보시면 기말재고 과대 매출원가 과소 이익 과대 법인세 과대 뭐 이런 말 써 있죠.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이 글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 관련된 문제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뒤쪽 객관식 문제 펴보세요. 자 46페이지 가보세요. 46페이지 피셨습니까? 자 46페이지에 11번하고 12번이 관건이에요. 11번하고 12번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계속 풀 수가 없을 거예요. 도대체 뭐를 물어보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고 일단 제가 11번 문제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11번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한번 먼저 찾아봐봐요. 46페이지 11번이요. 답이 뭐 같아요? 5번 같아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기말재고 수량 확정할 때 타처에 보관 중인 재고를 누락시켰죠. 이러면 재고를 지금 과대 인식한 거예요? 재고를 과소 인식한 거예요? 재고가 과소인 거예요. 재고가 과소. 그러면 지금 기말재고가 과소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어때요? 과대죠.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매출원가가 과대면 이익은 과소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산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자본의 크기는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자산이 크면 이익이 커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익이 크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1번은 자산 과소니까 자본도 뭐가 돼야 돼? 과소. 자본이 과소면 이익은 과소겠지. 자본하고 이익은 같은 방향일 테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얘는 지금 부채와 관련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는 뭐예요? 영향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제가 달리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자,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죠. 저는 이제 이렇게 재고 T1장으로 크다 작다로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제가 이걸로 얘기하지만 조금 실력이 쌓이면 재무 상태표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더 쉬워져요. 생각을 해볼게요. 자산이 과소죠. 자산이 과소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부채 회계 처리 누락한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그대로죠. 그럼 얘가 작아지면 자본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자본은 곧 뭐랑 똑같아? 이익하고 똑같은 거죠. 자본이 작아지면 이익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자본이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진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자본 이퀄 이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익이 자본으로 대체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익도 과소인 거죠. 해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11번이. 자, 이제 12번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12번 답 한번 찾아봐봐요. 12번이요. 11번과 12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가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12번 답이 뭐 같아요? 12번도 5번? 그러면 지금 전혀 문제의 맥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11번과 12번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11번은요. 11번은 왼쪽이 10만 원인 상태에서, 즉 기초와 매입 금액이 제대로 박혀 있는 상태에서 얘가 과소니까 얘가 과대가 된 거예요. 11번은. 자, 근데 12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재고를 사가지고 왔죠. 외상으로. 근데 이 회계 처리 자체가 어떻게 돼 있대? 누락이라는 거야. 매입 자체 회계 처리가 누락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계 처리가 누락된 거냐면 예를 들어 차변의 재고 10,000원, 매입 채무 10,000원. 요 붕괴 자체가 누락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붕괴 자체가. 그럼 이 붕괴로 누락된 거는 직관적으로 보면 자산도 과소고 부채도 뭐예요? 과소인 거지. 자산도 과소, 부채도 과소인 상태고 11번은요. 자산만 과소인 거고 12번은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다 과소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번 문제는. 그러면 T1장 한번 볼게요. 재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문제 유형이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 이해하면 돼요. 지금 원래는 얘가 10,000원이고 얘가 90,000원인 상태에서 매출 원가와 기말이 있는데 그냥 임의의 숫자를 넣어볼게요. 40,000원, 60,000원으로 결산을 했는데 이 결산은 요게 누락됐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제대로 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기초는 10,000원이고 매입한 건 얼마가 돼야 돼? 10만 원. 매출 원가가 있고 기말이 있을 때 기말은 얼마여야 돼요? 7만 원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될까? 그대로 4만 원인 거지. 얘는 비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산 부채가 동시에 잘못된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답을 내볼게요. 자산 과소죠. 자산이 과소죠. 부채는 과소죠. 자본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본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익은 변화가 없는 거죠. 매출원가 그대로잖아요. 이해하신 겁니까? 해서 지금 11번과 12번 문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11번은 매입 채무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기말 재고 자산만 잘못된 거고 12번은요. 매입 채무, 즉 부채와 기말 재고 둘 다가 잘못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시간 드릴게 다시 정리해 보세요.
12번 잘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제가 재무상태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12번 봅시다. 이거 재무상태표예요. 그럼 이게 자산이고 이게 부채고 이게 자본이죠. 그죠? 12번은요. 얘가 과소고 부채도 과소예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동일하게 줄어들었으니까 자본은 어떨까? 그대로겠지. 그죠? 그럼 자산 과소, 부채 과소, 자본 그대로, 자본이 그대로니까 이익은 그대로. 자본 리콜 이익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혼자 동영상 찍을 걸. 자, 다 지우고 이번에는 제가 칠판에 다시 T 계정을 그려볼게요. 자, 화이팅. 이거 다시 재무상태표. 자, 이쪽이 자산이고요. 이쪽이 부채고 이쪽이 자본인데 중요한 거는 같다 하죠. 동의하십니까? 자, 같을 때 여기 증감과 여기 증감과 여기 증감을 써도 어때요? 당연히 같죠. 맞죠? 그럼 얘를 나열을 해볼게요. 자산의 증가 빼기 부채의 증가는 곧 뭐다? 자본의 증가예요. 그러면 자산이 커지면 자본은 커지고 부채가 작아지면 자본은 커져요. 그죠? 자본이 증가하는 대표적 사건이 뭡니까? 이 얘기인 거죠. 요 산식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산식들이에요. 이거 한 번만 써봅시다. 자, 여기서 세모는 증감의 의미죠. 증감. 화나신 거 아니죠? 예. 하나 참. 예. 잠깐만 써봐봐요. 여기 8층 가니까 아까 북한산 보이더라고요. 오늘 시야가 되게 좋아요. 이런 날이 별로 없잖아요. 혼자 하는 소리예요. 빨리 써요. 네. 이렇게 막 청명한 날을 보면 좋다 막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게 어려서 그런 거예요. 청명한 날씨를 보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대요. 볼 날이 얼마 없으니까. 예,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기껏해 한 30년 정도 남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봄이 30번 정도밖에 안 남았죠. 왜? 70 넘으면 아마 못 움직일 거야. 술을 이렇게 먹는데. 자, 일단 쓰셨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44페이지 좀 펴봐봐요. 44페이지. 44페이지 보면 07번 문제가 있고요. 거기다가 레퍼런스를 다룰 건데 51페이지 7번, 51페이지 8번 이렇게 레퍼런스를 달아놓고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제가 44페이지의 7번 문제 잠깐 이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기출문제인데 문제 읽어봐봐요. 수미는 현재 사용 중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대요. 밑에 보니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의선출법, 개별법이 나와 있고 각각의 방법을 썼을 때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놈이 이익이 가장 큰 방법일 것이냐 이거예요. 야, 아직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나오냐? 얘는 평균법이나 선의선출법의 풀이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자산의 증감이 이익의 증감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의 문제인 거고. 자, 이제 칠판을 볼게요. 부채가 없다고 친다면 자산의 증감은 곧 뭐와 똑같은 거예요? 이익의 증감과 똑같은 거예요. 증감이라는 건 기초 대비 기말 얼마냐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문제 봐봐요. 이제 총평균법 왼쪽에 써봅시다. 자산 얼마 증가했어요? 총평균법 2만 원 증가했죠. 왼쪽에 2만 원 쓰고요. 같이 해볼게요. 유사한 문제는 푸는 거 하나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건 제가 풀게요. 이동평균법 봐봐요. 자산 얼마 증가해요? 2만 3천 원 증가하죠. 2만 4천 원. 다음 선입선출법은 자산이 얼마 증가해요? 2만 5천 원 증가하죠. 개별법은 자산이 얼마 증가해요?
19,000원 증가했죠.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증가액이 같아요? 아니죠. 다르죠. 그러면 자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동평균법이죠. 세 번째는 총평균법. 네 번째는 개별법. 이해하신 겁니까? 됐어요? 여러분들 네 가지 방법을 썼을 때 매입액은 같을까 다를까? 매입액. 내가 10만 원 주고 재고를 사왔다면 총평균법을 쓰던 이동평균법을 쓰던 선입선출법을 쓰던 매입액은 10만 원인 거예요. 문제는 기초냐 기말 재고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증가액은 곧 뭐랑 똑같다? 이익의 증가액과 똑같기 때문에 이익의 크기를 그걸로 발라내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데 우리 시험에도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좀 아까 레퍼런스 달아놓으라고 한 거 거기 가볼게요. 펴보세요. 51페이지. 자, 51페이지에 보시면 7번 문제 보이세요? 51페이지 7번 문제 풀어봐봐요. 자,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풀 줄 있어야 돼요. 예, 관사시험 문제 2번이나 출제됐어요. 타시험도 되게 자주 출제되는 항목이고 거기 지금 17번 문제를 보시면 이 자료를 통해서 2001년도 평균법 썼을 때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하래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가르쳐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선입선출법 하에 2001년도 이익이 얼마예요? 2001년도 이익 9만 원이죠.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것도 지금 못 읽고 있잖아요. 예?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선입선출법은 자산이 얼마 증가했어요? 6만 원 증가했죠. 얘는 자산이 얼마 증가해요? 7만 원 증가하죠. 그럼 평균법을 쓰면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얼마 많을 것 같아? 만 원 더 많지. 다시 선입선출법은 자산이 6만 원만큼 증가했고요. 평균법은 자산이 7만 원만큼 증가했죠. 자산 증가액이 얼마 더 커요? 평균법이. 만 원 더 자산이 커졌죠. 그럼 평균법의 이익은 선입선출법 대비 얼마가 더 클까? 만 원이 더 크겠지. 이해하신 겁니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선입선출법하의 이익이 9만 원이니까 선입선출법 이익은 얼마예요? 아니, 평균법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즉 자산의 증가액은 이익의 증가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 드렸는지? 아니, 다른 숫자를 넣어서 입증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 그래 봐야 쓸모없는 짓인 거고 자산의 증가액과 이익의 증가액의 연동성이에요. 자,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거 풀어봐봐요. 그러면 8번 문제. 이해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자, 봅시다. 선입선출법은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6만 원. 얘는 자산이 얼마 증가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입선출법의 이익이 13만 원이면 평균법의 이익은 얼마래? 11만 원이래요.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얼마만큼 작아? 2만 원만큼 작은 거죠. 그건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산도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돼? 증가 금액이. 이익 차이가 2만 원이니까 자산 증가 차이도 2만 원이 생겨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될까? 4만 원이 되면 되겠네. 선입선출법은 6만 원 증가했으니까 평균법은 4만 원만 증가해야죠. 왜? 선입선출법 이익보다 2만 원이 적으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4만 원 증가하려면. 11만 원이어야 하겠죠. 이해하신 겁니까? 자, 됐죠? 지금 자산 증감으로 이익 변동액 찾는 거 세 문제 풀었죠? 이 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의 전부예요. 세 문제가.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도 2번 출제됐어요. 이 세 가지 유형에서. 다시 시간 들 테니까 그 두 문제 빨리 정리해봐요. 하실 수 있겠어요? 됐죠? 자, 다시 32페이지 펴볼게요. 32페이지요. 자, 32페이지에 기말재고자산 확정 파트 하고 있어요. 자, 바로 밑에 보면 쌍가로 1번 재고자산의 확정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뭘 배웠었냐면 재고자산 T1장에서 기말재고는 기본적으로 요 숫자를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세는 거죠. 병행법을 쓰던 기말 실사법을 쓰던 세는 거야. 그러면 기말에 있는 걸 빼면 다 뭘로 취급하는 거죠? 매출원가. 감모가 없다면. 근데 문제는 이 기말 재고에 뭔가 더하거나 빼야 되는 항목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미착이 있었고 또요. 위탁. 또 시용. 맞죠? 그 다음에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재구매 조건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거기다가 2018년도 시험부터는 반품 가능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부터 배울 건데요. 그 항목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좀 불편하고요.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아주 전통적인 문제라 이거 시험장에서 틀리면 절대로 안 돼요. 맞출 게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지금 기본 문제 3번 밑에 보시면 2번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이제 그거부터 볼게요. 문제 읽어봐봐요. 개론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나? 한번 읽어봐봐요. 2001년 기초재고자산 200, 매입액은 1200이고 수미는 단기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재고자산 실사를 했더니 현재 얼마래요? 실사금액이. 100만 원이죠. 이 100만 원은 창구에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지금 여기서 적절하게 수정해야 될 게 밑에 있는 쌍가로 1번, 2번, 3번, 4번인 거죠. 그죠? 일단은 기억이 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답을 한번 내봐봐요.
자, 볼게요. 쌍가루 1번하고 쌍가루 2번은 미착이죠. 운송 중인 재고요. 운송 중인 재고를 판단할 때는 판매자 입장에서 먼저 고민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판매하는 방법이 회계 수험서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 또 하나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면 팔린 거니까 구매자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해야 팔린 거니 도착해야 구매자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무역 실무도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원래 FOB는 일반적으로 선적지 인도 조건에만 붙죠. 도착지 인도 조건을 FOB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회계 시험에는 다 FOB가 붙어 있을 테니 무시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냥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쌍가루 1번을 보면 2001년도 12월 25일 인스로부터 사가지고 왔는데 언제 선적했어요? 2001년도 12월 30일 현재 운송 중이니 2001년도에 선적을 한 거죠. 그럼 2001년도에 이 재고는 누구 거야? 우리 회사 수민 거죠.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이 재고가 분명히 수민께 맞지만 이 100만 원에는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창고에 있는 금액이고 그 150만 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배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 150만 원 송장 가격을 더해줘야 돼요. 다음 쌍가루 2번 볼게요. 2000년도 12월 30일 무역원으로부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사왔죠. 자, 언제 도착합니까? 내년에 도착하죠. 내년에 도착하죠. 그럼 언제 산 걸로 봐야 돼요? 내년에 산 거죠. 그럼 우리 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다음 쌍가루 3번 볼게요. 수민이 판매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이니까 얘는 시용 판매죠. 시용 판매라는 건 일단 이 재고가 어디에 가 있어요? 소비자 집에 가 있죠. 그럼 팔린 거냐 안 팔린 거냐를 따지는 판단 근거가 뭐죠? 고객의 구매 의사죠. 지금 보시면 15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구매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100만 원어치만 팔린 거고 50만 원은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린 거야. 안 팔렸으니 여기다가 50만 원 어떻게 하셔야 돼? 더해줘야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문장 다시 읽어봐봐요. 이제 수민은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이 창고에 보관 중이죠. 담보로 제공한 건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안 팔린 거죠. 그럼 기말재고로 봐야 되죠. 조심하실 건 이 70만 원은 위에 있는 1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대 안 돼 있대? 이미 돼 있으니까 또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0. 그래서 기말재고는 100에다 150과 50도 하면 되고 나머지 매출원가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저 넘어가도 되죠? 자, 이제 기본 문제 봤고요. 여러분들하고 잠깐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반품 가능 판매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요거를 요번 기준서는 환불부채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재고를 팔면서요 반품권을 부여한 거예요. 반품권을. 그래서 소비자가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한 달이 됐던 6달이 됐던 1년이 됐던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거죠. 얘가 옛날 기준이 어땠냐면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느냐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회계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다면 전체가 안 팔린 걸로 보고 그걸 모두 기말재고에 포함시키게 했어요. 이 반품 가능 판매는. 근데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이 회계 기준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반품 가능 판매가 반품률을 알아도 혹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기말재고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반품 가능 판매의 반품률을 알 때와 모를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건 나중에 뒤에 충당부채와 수익 파트에서 따로 배우고요. 반품 가능 판매는 절대로 기말재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지금 일단 다수설이에요. 지금 근데요, 저희 뭐 관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의 회계학 책들도 있고 감정평가사나 그다음 뭐 세무사나 회계사 수험서들도 있잖아요. 요게 반품 가능 판매는 기준이 안 바뀐 거다. 즉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다면 기말재고에 포함된 걸로 봐야 돼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품 가능 판매는 전체는 기말재고로 포함시키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다수설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기준서에는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될 재고를 반품 자산 회수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재고 자산이 아니라 일종의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에서 무조건 제외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도 내년도부터 회계감사할 때 그렇게 적용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제 생각에 이게 만약에 큰 이슈가 된다면 내년 시험에 못 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안 날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수설로 접근을 해볼게요. 반품 가능 판매는 반품률을 알아도 혹은 반품률을 몰라도 뭐다? 기말 재고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몇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제 어디 갈 거냐면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48페이지 펴봐봐요. 이 48페이지에 보시면 02번, 03번, 04번이 반품과 가능된 판매고요. 페이지 넘어가 보면 05번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네 문제에다가 저 뒤쪽에 한 문제 더 있어서 총 5문제인데 두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일단 뭐를 볼 거냐면요. 0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준이 조금 바뀐 걸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게. 02번이요. 48페이지 02번 풀어보세요. 기말 재고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말 재고 실사 수량 창고에 있는 게 1000개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실사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1000개에 1000원이니까 100만 원부터 출발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말 재고 100만 원부터 출발해 봅시다. 쌍가로 1번. 100만 원이고 쌍가로 2번 봐봐요. 자, 매입을 위해 운송 중인 재고자산 원가 15만 원인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죠. 선적이 끝났으니까 운송 중이겠죠. 이거 누구 거예요? 수민 거죠. 그러면 15만 원 여기다 어떻게 하셔야 돼? 도와셔야 돼. 이건 별게 아니죠. 다음. 밑에 쌍그라 3번 볼게요. 자, 위탁 판매하려고 물건 보냈어요. 위탁자 재고예요? 수탁자 재고예요? 위탁 판매 재고는 위탁자 재고예요? 수탁자 재고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위탁자, 수탁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죠? 위탁자는 보낸 사람이고 수탁자는 받아서 판매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재고는 위탁자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수민이 무역원한테 위탁 판매하기 위해 적성했죠. 이 재고는 그럼 누구 거예요? 위탁자인 수민 거죠. 근데 지금 무역원이 몇 퍼센트를 고객한테 팔았어요? 40%. 그럼 안 팔린 건 60%죠. 40만 원에 60%는 24만 원이니까 도해줘야죠. 이 24만 원은 지금 우리 회사 기말 재고 창고에 없어요. 무역원한테 가 있으니까. 남이 갖고 있는 재고도 내 재고라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쌍그라 4번 시용 판매죠. 20만 원 중에 구매 승인 안 한 게 70%죠. 그럼 20만 원에 70%가 얼마 도해줘야 돼? 14만 원. 여기까지 쉽고요. 자, 밑에 쌍가로 5번 한번 읽어봐봐요. 반품 조건부로 판매한 재고자산 원가가 19만 원인데 해당 재고자산의 반품률을 추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게 구 기준은 안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에 이 19만 원 어떻게 했어요? 포함시켰어요. 옛날 기준은. 지금은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건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건 재고자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제외하는 거예요. 왜? 재고 없으니까. 누가 갖고 있어요? 소비자가. 대신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건 언제 얼마를 반품할 줄 모르니까 이 19만 원과 관련된 숫자를 부채로 잡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회수권.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해서 쌍가로 5번은 절대로 19만 원을 기말 재고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쌍가루 6번 볼게요. 기말재고 실사수량에 포함된 재고자산 원가가 8만 원인데 차입한 장기차입금 담보죠. 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데 이 말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대 안 돼 있대.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더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해서 요게 답이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3번 문제 풀어보세요.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판매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기준서 바뀐 게 수행 의무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통제권이 넘어간 순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인도 시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 어려운 게 1번, 3번, 4번이죠. 알아요, 저도. 자, 애매모호한 거가 다 모여져 있는데 제가 이거 기출문제를 조금 어렵게 다시 만들어봤어요. 같이 볼게요. 일단 기말 재고에 얼마 있어요? 500. 자, 이제 1번부터 봐볼게요. 1번 무슨 판매예요? 예, 할부 판매죠.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얘가 12월 31일 상태에서 요때쯤에 할부로 물건을 판매한 거예요. 그러면 요 시점에 물건을 어떻게 했을까? 할부 판매 물건을 넘겨줬겠지. 그러면 기말 재고에 이 재고 자산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일단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봐. 소비자 집에 가 있죠. 그럼 우리는 뭐만 판단하면 돼? 팔린 거냐? 안 팔린 거냐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읽어보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아직 회수가 됐대 안 됐대 현금이? 안 됐대요. 할부 판매는 현금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인도할 때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세법도 아니고. 그죠? 이미 인도를 했죠. 이미 여기서 물건이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돈을 못 받은 건 대손충당금의 문제인 거지 재고자산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미 인도를 했어. 할부 판매는. 돈을 못 받았어도 팔린 걸로 봐야죠. 그렇다면 지금 쌍가루 1번은 기말재고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없는 거예요. 팔렸으니까. 이해하신 겁니까? 할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이유로 안 팔린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요.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에 이미 수익은 인식한 거예요. 돈을 회수하지 못했어도. 돈을 회수하지 못한 건 대손충당금 채권의 문제인 거지 재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쌍가루 1번 해결하신 겁니까? 다음. 그럼 더하거나 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쌍가루 2번 봅시다. 주식회사 수미는 2000년도 12월 1일 날 주식회사 충청과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원가 200만 원짜리 상품을 보냈죠. 보냈다는 게 적송이에요. 주식회사 충청은 2000년도 말까지 이중 60%만을 팔았으니까 안 팔린 거 얼마? 80만 원. 더해줘야죠. 80.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3번 다시 읽어봐봐요. 자, 3번은 여러분 3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재구매 계약이죠. 재구매 조건부 판매. 기억나요? 자, 지금 이제 이거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수민이가 있고 다른 놈이 있는 거죠. 그죠?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재고를 넘기고 뭐를 받았어요?
현금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길 다시 재고를 돌려받고 뭐를 주기로 했어요? 현금을 돌려주기로 한 거죠. 맞습니까? 자, 이 재고자산 원가가 얼마예요? 120만 원짜리 재고 보냈죠. 그럼 일단은 연말 기준으로 이 재고자산은 수민의 기말 재고 창고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우리가 얘가 팔린 거냐 안 팔린 거냐만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재고를 보내고 돈을 받은 다음에 재고 받고 다시 돈 돌려주는 건데 이걸 재고를 보면 헷갈려요. 현금을 보는 거예요. 얘는 돈을 꺼가지고 와서 담보로 맡긴 거고 담보를 회수하고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갚은 거예요. 재구매 조건은 자금 거래인 거지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 매출채권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현금은 미리 정한 가격이에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현금 얼마 받았어? 160. 나중에 얼마 갚아? 180. 왜 돈을 더 줬을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에. 이자죠, 이자. 얘는 160을 꼬아서 재고로 담보로 맡긴 거고 그 담보를 다시 받아오고 돈을 갚은 거예요. 미리 정한 가격 20만 원 업해서. 얘는 재고의 판매가 아닌 거예요. 뭐죠? 이 재고는 담보로 맡긴 거예요. 이해하신 겁니까? 자, 이렇게 재구매 조건부 판매는 판매로 본다 안 본다? 판매로 보지 아니합니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돈을 갚기로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 쌍가로 3번을 보면 재고 원가 120만 원은 안 팔린 거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셔야 돼? 더해줘야 하는 거예요. 드린 말씀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자, 다음 4번 문구 읽어보세요. 2001년도 12월 1일 수민은 제품 재고가 없어서 생산 중인 제품에 대해 주문을 강원으로부터 받고 이를 수락하고 돈 얼마 받았어요? 150만 원 돈 미리 받았죠. 다음 2000년도 연말 현재 동 제품은 생산이 완료됐는데 언제 인도했어요? 내년도에 인도했죠. 이거는 올해 판매한 걸로 봐야 돼? 내년도에 판매한 걸로 봐야 돼요? 현금 주고받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래서요. 회계는 인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셔야죠. 언제 인도한 거예요? 내년에. 그럼 언제 판매한 걸로 봐야 돼요? 내년에. 그럼 올 연말엔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야? 안 팔렸으니까 기말재고에 들어가야 되죠. 이 금액 이미 기말재고에 어떻대? 들어가 있다니까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답안은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문제가. 1, 2, 3, 4 중에 제일 어려운 게 4번이에요 사실은.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게. 자, 1번 할부 판매, 2번은 돈을 미리 받은 거죠. 1번은 돈을 나중에 받은 거, 2번은 돈을 미리 받은 거죠. 돈을 미리 받건 나중에 받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매출 인식하는 거죠? 판매? 인도 시점이라고 먼저 원칙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02번, 03번 풀고요. 여러분들 04번은 알아서 하시고 05번은 문제가 되게 재밌어요. 예? 대부분 다 틀려요. 풀면 처음에. 그리고 답안을 보면 이 말을 치죠. 답안 봐도 몰라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답안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안 되는 건 제가 질문하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02번, 03번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들어오세요.